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검찰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그저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측근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신 돈을 요구하거나 대신 돈을 받거나 대신 돈을 전달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삼성에 요구한 김백준 씨가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 왜 대납을 요구하나요? 자기 소송도 아니고 140억이 자기한테 올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김백준 씨가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떠넘기기 아닌 뭡니까? 그리고 이런 책임 떠넘기기로 자신을 위해 일했던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자기만 살아보겠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안도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바로 자신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명박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통상적인 일정이면 아마 목요일? 그렇죠. 예. 목요일 2, 3일 정도면 정도. 예. 결론이 나오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죽이기다. 이명박 죽이기다라고. 네. 예. 검찰이 이명박을 죽이게 하고 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진행되었던 10개월간의 수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건 본인이에요. 예. 가장 기초적인 것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네. 큰 부분일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어제 신속히 청구했습니다. 예. 어제 청구됐고, 애초 대통령에 당선되어선 안 됐던 인물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돌아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영장이 청구됐고, 이 영장에 보면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게 확실히 적혀 있다고 해요? 예,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써놨다라고 하는데요. 다스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의사 결정,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을 누가 했느냐 등 3가지 기준에 따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민사회가 이걸 대답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에 질문을 하자 여기 답을 한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 시민사회의 국가기관이 답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거 누구 거냐고 오래된 질문이죠. 묻자 결국은 검찰이 이제 그 답을 내놓은 거죠. 이거요. 예. 이 사람 겁니다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약에 뭐 답이 이 사람 게 아니라고 나왔던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절반은 이 사람 거라고 나왔던 거기 응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체도 그것도 저는 따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네, 굉장히 영장 청구서가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도 1000페이지가 넘는데 다양한 근거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1000페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참고자료 1000페이지.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200페이지 되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혐의도 많고 또 구체적인 혐의 적시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 권력과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상 그 비밀을 직접 공유한 거의 전부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너무 가지가 많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2배고 참고 자료는 1000페이지 이른다고 하는 조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실들을 꼼꼼하게 오랫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검찰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죠. 네, 또 측근들의 진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자술서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빠져나오셨고 그래서 평생을 빠져나오는 그 기술로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 이제 관련해서 많은 또 그 후속 보도들 혹은 사이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영장 청구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동아일보 아침 보도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초에 다스 쪽에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우 사장을 2006년 3월달에 불러서요. 자신이 큰 꿈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면서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대검에서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 로비 의혹까지 확대가 돼서 서울시가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서울시 주택국장이 스스로 목숨 끊으면서 서울시장 윗선 수사가 막힌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사무실 못 짓던 땅이었는데 짓도록 해준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고리에 있던 인물이 자살한 것으로. 네, 서울시 주택국장이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죠. 권력으로 가는 중요한 고리에 있는 인물이 그 사실을 밝히고 살면 되는데 갑자기 거의 대신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과연 자살일까 하는 의혹을 가지면 또 음모론이라고 할 텐데 이런 죽음은 많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죽음만 따로 모아놓아도 이렇게까지 많은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 역시 그 중간에 있는 주택국장이 자살하면서 서울시장까지 안 갔죠. 네, 그 당시에 김성우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장 시절 것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이제 다스 비자금 조성을 쭉 해오다가 그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중단한 시점이 그때였고 그때 관련된 사건이 이거였다 하면서 이제 계속 꼬리에 물고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 거고요. 그리고 영포 빌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검찰이 했어요. 이 수사를 하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수지. 예. 익숙한 표현입니다. 저수지. 해외 저수지도 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검찰도 이런 표현을 쓰네요. 저수지. 예. 뉴스 공절 듣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또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천동지 발언 한 거 기억하실 텐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될 텐데요 아닙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기억하실 텐데요. 하실 겁니다. 뭐 네. 이런 건데요. 기억하실 텐니다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예. 네. 네. 기억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예,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강요 꼭 같기도 지적하시네요. 하고. 예.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된 발언이었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직전에 큰 실수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취재해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윤옥 여사가 한 사업가에게 3만 달러와 함께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2,800만 원의 돈이 들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서도 있다라면서 서울신문이 공개했습니다. 그 각서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사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얼핏 언급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거의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돈이 든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권을 네. 약속했는데 그걸 알게 되자 당시 정돈 전 의원이 깜짝 놀라서 돈을 돌려주고 대신 한나라당의 홍보물 비용 일부를 제공했고 예,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라는 그리고 겁니다. 각서를 써줬고 정돈 전 의원 본인도 여기 연루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거론하는 자체가 정돈 전 의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이런 사실까지 있지 않냐라고 본인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을 토로하라라는 압박으로 이 얘기를 꺼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해가지 않는 건 이렇게 하고도 왜 청와대에 와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가. 예. 하는 대목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발달이 됐던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예. 대단히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거 외에도 앞으로 사실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많은 사건들의 연루자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 사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치고는 규모가 큰 게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 수준. 하지만 이제 궁금해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막은 거의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강남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했었는데 그 자금이 어디 나왔는지 6년 전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사인 보도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던 불법 자금으로 아들 전세 자금 내줬다라는 겁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바인데요.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도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 이게 드러난 내곡동 때 같이 드러난 거거든요. 예. 처음 드러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아들 전세 자금을 엄마가 주면 엄마가 그냥 아들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과정을 거치죠. 청와대 직원들이 그 국권, 현금 국권을 막 돌면서 은행에서 바꾸고 뭐 대단히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돈이 전달됩니다. 그 자체로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엄마가 아들한테 돈 주면 되잖아요. 전세 자금 필요하면 주면 되는데. 드물었던 국권 화폐까지 등장했었고요. 네. 하지만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조사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상태니까 애초부터 구린 돈이었던 거죠. 엄마가 아들한테 전세자금을 주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나서서 국권을 바꿔서 수표로 바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세자금이 건네졌다. 왜? 이상하잖아요. 예, 당연히 수사 대상인데 그때는 덮었죠. 근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돈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맞사이 이상주 씨에게 수억은 네. 건넸다라고 하고요. 그 돈이 일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상주 씨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실 그 직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상주 씨만 자꾸 삼성 전무 혹은 뭐 삼성 이름이 빠지고 이상주 변호사, 이상주 씨로 모든 언론이 보도해요. 예, 삼성 임원입니다. 현직이에요. 여전히. 예. 지금 상무인가요? 네, 전문가요. 전무로 예. 있습니다. 이상주 삼성 전무 전직도 다 과거의 직위를 말하는데 이상주 씨만 자꾸 이상주 씨 혹은 이상주 변호사로 갑니까? 이상주 삼성 전무입니다. 예. 전무를 통해서 돈이 건네졌다. 잘 찾아보시면 이상주 씨가 등장할 때마다 이상주 씨만 씨라고 하거나 이상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재밌어요 아주. 그 포인트도 삼성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네, 또 당시에 수억 원 불법 자금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명품 가방까지도요.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어제 잠시 얘기했던 이제 스님 돈도 받았다. 예, 어제 2억 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또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억 원입니까? 예. 예. 이 대단해요. 당시 지강 스님 측에 따르면은 민원을 봐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 이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요구 때문에 돈을 줬다라는 것이 이쪽의 주장입니다. 예.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죠. 돈을 낸 것들이 대부분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민원이 있으니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아니라 민원 없어? 당선 축하금 명목이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민원 편의 봐주겠다면서. 네, 민원 없어. 특혜 홈쇼핑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당신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으니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민원이 있나.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죠.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 이거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처음 임기 초 혹은 임기 시작되기 전 당선되기 전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하니까 대단한 장사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이런 특혜와 특권 혹은 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그걸 팔아치우려고 돈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든 걸 모른다고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불교계에서 돈이 건네졌다 얘기를 듣고 전 조계정 총무원장의 정책특보 잠시 후에 모시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 불교계 왜 있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SBS가 수상한 땅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된 보도를 여러 꼭지 했는데요.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땅값이요.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한동안 껑충 뛰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기들이요. 모두 삼성의 승계 작업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그 블랙하우스 녹화가 있어서 끝나고 1시 넘어서 이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유가 삼성에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2심이요. 네. 2심 판사. 네, 정영식 부장판사. 예, 그분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시민사회의 질문에 현재까지 언론이 내놓은 가장 완전하고 제가 보기엔 두고두고 탐사 취재 이정표가 될 정도의 어제 SBS 삼성 관련 보도는 역대급 보도다. 대단한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새벽에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에버랜드 땅값을 고리로 해서 삼성의 승계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도 대단히 영리한 접근이고 그렇게 접근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완성도 있게 탐사 취재를 끌어낸 것도 대단하고요. 예. 제가 보기엔 이 보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혹시 못 보셨다면 어제 SBS 8시 뉴스 통해 나왔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야 봤는데 오늘 새벽에야. 어제 보도된 분량 전체 7곡 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꼭지를 이례적으로 편성했는데요. 또 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따로 챙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삼성 승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따로 다큐를 보듯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사실은 뉴스 보도는 흔하지 않거든요. 예. 네, 오늘도 추가 보도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예. 탐사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기립박수를 쳐야 한다. 읽다가 제가. 예. 이 정도 완성도 있는 삼성시대는 저는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상파에서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들고 이런 보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보도가 얼마나 드문가 등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네이버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사는. 정말 드문 기사거든요. 예. 삼성 관련 기사 자체가 드문 데다가 그 기사가 간만에 제대로 나오는데 그 완성도 대단히 높아요.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만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삼성 경영권 승계 때마다 땅값이 요동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이제 에버랜드로부터 삼성 승계 작업이 20년 전에 시작된단 그렇죠. 말이죠. 아빠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덜 내고 싶어서 시작한. 그런데 거기서 에버랜드의 땅값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아주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도했는데 말로 하는 거는 몇 분이면 되는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예. 설득됩니다. 완성도 굉장히 높다.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취재한 분들에게 박수 보내고요. SBS가 삼성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광고 받겠습니까 이제? 어렵다고 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다 듣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2007년) 지광 주지스님이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MB 측에 건넸다 하는 뇌물 혐의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일이 지광 스님 뿐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승 스님 이전에 조규정 총무원장을 지냈던 지관 스님의 정책 특보를 지낸 영경 불교 정책연구소의 김영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에 한번 등장하신 분인데, 그죠? 오래전에. 예.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우선 여기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그 후보 시절부터 예. 이게 이제 후보 시절 즈음 전후해서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예. 후보 시절부터 소위 MB 쪽하고 연결됐던 당시 불교계 인사들이 많았습니까? 후보 시절부터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장 제지 시절에 뭐 하나님한테 봉헌한다고 했죠. 봉헌하겠다. 네, 처음에. 그래가지고 불교계에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불교계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캠프 그, 때부터. 예, 후보 그 서울시장 때부터 이제 대통령 그 나간다고 때까지. 했었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을 많이 들여서 사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인데 예. 스님들을 아주 끌고 모아서 예. 모아가지고 그냥 뭐 만나서 뭐 밥 먹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 선거 캠프에 그 뭐 고문, 그다음에 뭐 자문위원 뭐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스님들이 선거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서 직책을 맡는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이후로도 있습니까? 그 이후로도 워낙 그 MB 그 후보 시절에 이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유일하게 있었던 게 예. 불교계 인사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특보로 아예 맡거나 이런 직책을 맡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직책 뭐 선거 캠프의 상임 고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8년 동안 총무원장을 했던 자승 총무원장이죠. 조계사의 자승. 예, 조계종 자승. 조계종에서. 예, 예. 네. 그럼 몇 명이나 그 캠프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불교계에서? 그 스님들만 380명인데요. 380명의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려서 직책을 맡았다. 직책을 맡고 선거 운동도 했죠. 선거 운동을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예. 그 자승 스님 같은 경우에는 조교 정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예, 그 당시 인물이죠. 예, 그 당시에 그 선거 캠프의 상임 고문을 맡았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상임 고문을 맡았을 당시에 예. 조계종 중앙 종회 의장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자승 원장은 예. 그때부터 그 이상득 부의장, 네, ST 그 형님하고 MB의 형님이죠. 형님하고 이상득 부의장하고 김윤옥 여사하고 예. 그 두 사람을 그 데리고 다니면서 예. 절마다 다니면서 절마다 예, 절마다 다니면서 그 MB를 지지해 달라. 아 직접 그렇게 해서 직접? 예, 예, 직접.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그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였었는데. 그렇죠. 대척점에 계셨던 분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봉은사로 이상득 씨하고 같이 왔어요. 예. 그 자승 원장이. 자승 원장이 예. 이번에는 명진 스님이 있던 봉은사로 예. 이상득 의원과 함께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갔어요. 예. 그 지지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법회 때 예. 그 이명박 후보를 데리고 올 테니까 예. 한 말씀 하게 해달라. 예. 그래서 명진 스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명진 스님 성격에는 예. 거절했겠죠. 예. 예. 그때부터 뭐 굉장히 명진 스님은 찍힌 것 같아요. 후보 시절부터 이미 찍혔고. 예, 이미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그리고 자승 당시 원장 나중에 오랫동안 이제 그
총무원장이 되셨던가요? 예. 예, 총무원장으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조계종의 최고 권력자, 최고 실력자가 된. 근데 그렇죠. 그 후보 시절에 직접 저를 이상득 의원 혹은 김윤호 여사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 이명박 후보를 찍어달라고 직접 본인이 선거운동원이 된 거네요. 직접 선거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네요. 예. 네. 그래서 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 당시는 종회 의장이었었고요. 네. 그 종회 의장이 총무원장 후보로 나가서 네. 2009년에 총무원장에 당선이 됩니다. 야, 이게 불교계 내에서도 당시에 말이 없었나요? 당연히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말이 있었죠. 아니 스님들이 예. 왜 거기 캠프에 직함을 받냐? 아니면 저 손잡고 왜 절마다 돌아다니냐? 선거운동원이냐? 예. 그런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그 방송을 예. 그러니까 일반 방송 말고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공개가 되니까 전부 오리발 내밀었죠. 뭐 절대 사실이 안 아니다. 했다고. 절대 예. 아니다. 음. 근데 그 명단을 제가 일부를 공개를 했었었는데요. 예. 그 명단에 나와 있는 스님들조차도 예. 뭐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 예. 나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간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 명단 옆에는 추천인이 있거든요. 네. 누가 추천을 했느냐. 예. 그게 이제 그 누가 추천한 사람한테는 제일 많이 추천한 사람한테는 그 나중에 그 농공행상이 있으니까. 있었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추천인이 다 있었기 때문에. 다단계 방식인데 그게. 그렇죠. 그리고 자승 스님이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봐가지고 나중에 인정했나요? 본인은 뭐 그거를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묵묵부답.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자승 원장이 원래 자기에 대한 뭐 비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특기가 아예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면담 요청을 해도 이거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아예 대답이 없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에 가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다. 그러면 이 뉴스 지금 이제 3억 원 지광 주주스님이 3억 예. 원을 건넸다는 예. 이 뉴스를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 스님 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요. 예. 그 스님 돈은 먹어도 탈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예. 그만큼 많이 그 먹었다.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증도 있을 수 없고 애초에 그렇죠. 시주받은 돈이니까 애초에 입금 내역도 없고 출금 내역도 없고 지광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김백준 씨를 통해서 줬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제 추측으로는 네. 뭐 자승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김유 여사나 네. 뭐 이상득 그 부의장을 같이 다녔으니까 예를 들어서 능원 예. 선언에 주지스님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과 예. 조계종의 자승 정도 되는 스님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의 규모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자승 원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억을 동원할 수 있다. 지광 스님이. 그러면 자승 스님은 얼마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규모대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예. 예. 자승 다양한- 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원장으로서 막강한 그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2, 30억 정도는 그래요. 예.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3억이 아니라 30억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리다. 예. 규모의 차이라고 따지면. 예. 그 30억이 건네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예. 그 말이 아니라 예.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맞습니다. 예. 그런 비교고요. 그리고 이분이 유리했겠는가 돈을 달라고 하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광 주지스님을 꼭 찍어서 예.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많고 불교계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분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 들킨 게 이거 하나가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들킨 게 그거 하나고 예. 그 나머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그 당사자하고 주고받은 거는 예. 준 사람하고 기록도 돈 없고요. 받은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드러나지 제가 않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뭐 장부도 그죠. 없는 것이고 이런 돈은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시주한 돈이 어디다가 뭐 영수증 찍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회계 처리가 됐을 리도 없고요. 예. 제대로. 예.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를 텐데 예. 이거는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드러났기에 지금 나온 것이고 예. 예,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더 많이 있다고 봐야 한다. 더 많이 있죠. 그런 소문은 네. 우리 불교계 내에서 소문은 참 무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누가 얼마 했다더라, 뭐 누가 얼마 했다더라. 뭐 얼마 했다더라 이런 네. 이야기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뭐 드러날 수 있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준 사람은 자랑을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네, 걔는 내가 얘기하면 꼼짝 못해. 뭐 이런 그런 거. 식의 자랑을 통해서 퍼졌던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뭐 퍼지고 아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암흑의 정치인은 뭐 내가 한마디 하면 걔는 뭐 바로 내가 오라고 하면 내가 꽂은 게 얼마인데 예, 뭐 이런 예,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죠. 예, 스님들끼리 얘기하다 그 얘기가 불거져서 예. 저쪽에서 얼마 줬대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고 액수도 상당히 많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380명 중에 예. 조계종 고위직이 한 40명 되거든요. 예. 그 당시도 고위직이고 지금 자성 원장 때도 고위직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도 고위직에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결국 그런 대부분 그런 얘기를 자리를 했다고. 예. 가게 된 게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과정을 통해서 간 게 아닌가. 자, 그 대가로 그러면 이 불교계에서 받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템플 스테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정부 지원 예산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뭐 그전에는 불교계가 문화재가 많으니까 네. 문화재 유지 보수비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거 말고도 그 뭐 템플스테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역화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 조계사를 성역화하겠다. 그 조계사 그 성역화라는 거는 종교 내부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할. 예. 자기들이 그 지역을 이제 성역화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재벌들이 이권 받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성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총무원장이 되고 나서 자기 비서를 청와대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일반 세속하고 예.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자성 스님의 예. 비서가 청와대에 들어가요? 예,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 원장이 된 직후에 예. 그 청와대 그 당시 MB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비서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예. 취직을 시킵니다. 직통 라인 하나를 뚫어두는. 예,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후보 시절부터 거들었던 명진 스님. 예. 명진 스님이 쫓겨나잖아요. 봉은사에서 결국. 봉사에 쫓겨납니다. 예. 예. 쫓겨난 것까지는 잘 아는데 쫓겨나게 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예. 중요한 증언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예. 중요한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였던가요? 예, 안상수 원내. 그분이 쫓아내라 하는 자리에 같이 계셨다면서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시청 앞에 있는 이제 플라자 호텔 예. 일식집에서 아침에 그 자성 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안상수 원내대표하고 만나는 자리였었는데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사실 제가 주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진 스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다른 일로. 그 템플스테이 예산이 그때도 그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템플스테이 예산 때문에 만났는데 예. 자성 스님하고 안상수 원내대표. 안전성 원내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예, 만난 자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캠프스테이 예산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감액된 거를 증액을 하겠다 못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 그 부자철 자파주지를 네. 그만둘 거냐. 네. 그냥 둘 거냐. 그냥 둘 거냐. 네. 예, 그렇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잘라라고 빨리 명진.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식하게 냅둘 거냐. 그런 이제 이야기였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성 원장이 거기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서 원래는 보장이 돼 있는데. 예, 4년 임기거든요. 보통 예. 주지 임기가. 그래서 지금 어렵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보훈사를 그게 원래는 직할 조계사의 말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직영사찰로 바꿔버립니다. 자성 총무원장이. 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재산처럼 예. 움직이는 곳인데 예. 그거를 대리점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쫓아내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직영사찰로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직영사찰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명진 스님을 쫓아낸 것이죠. 그렇군요. 그게 근데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예. 얘기가 오가는 현장에 계셨고 이걸 예. 폭로하셨죠. 예,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해서 네, 예, 폭로하셨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출되셨죠. 예, 맞습니다. 본인도 조계종 문화사업단에서 잘리셨고 부인도 여기서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제 집사람도 그 당시 지방의 사찰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네, 다 퇴출. 예. 그 명진 직접 퇴출. 그 총무원에서 전화해갖고 예. 그 마누라까지 잘라라 해갖고. 참고로 소장님은 그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은 예. 아니신 거죠. 예. 예. 근데 불교계에 계속 계셨고 예. 조계종의 이런 자리를 총무원장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리를 주선할 만큼의 위치에 계시다가 잘려나가셨어요. 다. 다 잘려나가셨고 부인도 잘려나갔고 뭐 명진 스님도 잘려나갔죠. 예. 그래서 명진 스님하고는 그런 동지적인 유대관계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명진과 함께 날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건넸다 3억을 건넸다고 하는 일이 이거 한 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불교계에서는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지금 어쨌든 돈을 건네준 스님들이나 또 돈을 받은 정치인이나 뭐 MB뿐만이 아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 터져 나오나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가 시간을 또 마련해 볼게요. 이 사안 파면 팔수록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불교계 혹은 자승 스님 측에서 반론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예. 앞으로 불교계 관련 일이 있으면 자주 나오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연경불교정책연구소의 김영국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남북 문제 관련하여 주변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권력이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일본 문제, 가장 가까운 나라고 일본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곤란한데 그런데 이제 일본의 권력상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1, 2주사에 계속 연속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셨다가 저희한테 발각되는 바람에 세 번째로 지금 모시는 분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으로 가신다고요? 예, 저녁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일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이죠.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일본하고 미국도 가까운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가까워왔고 아베 총리도 미국하고 굉장히 밀착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아베 총리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죠 정치적으로. 예. 도대체 이 아베 총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은 한 축인 일본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불안하면은 이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쪽은 그쪽 사정이기만 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렇죠. 예. 뭐 일본이 뭐 항상 정권의 위기가 되면 내부적으로 이게 극복을 못했다면은 북한과 외부적인 위협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이것은 일본 전통적으로 정한론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내부에서 예를 들면 막부가 또 분열을 했을 때 결국 반대파를 축성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을 정복한다든지 임진왜란 예. 그렇죠. 때부터 이런 위기 오래됐죠. 요인이 예. 있었던 거죠. 예. 특히 민주당 정권 때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위기가 있었을 때 뭐 천안함 사태라든지 원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에 따라서는 위기의식을 고장하면 다시 뭉쳐진다는 생각들이 일본이 들면서 핑계 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가까워 있는 한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네. 한국과 북한이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혹은 북한을 써먹어 왔는데 이번에는 써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그 소위 아베 내각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예. 어느 정도 위기에 처했는지 이제 좀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죠. 데모 집회 규모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집회도 처음에는 이제 도쿄에서만 있었지만 네. 뭐 어제부터 계속 주말을 거치면서 일주일간 13일 이후에 첫날 집회가 1,000명이었지만 그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0,000명이 모였죠. 10,000명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지금 오사카, 교토 그리고 후쿠오카 지역까지도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상에서도 집회를 참여하자라는 이런 제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 정도 열기 혹은 이 정도 참여, 이 정도 온라인 반응을 보시면 어느 정도 열기입니까 이게? 비교가 저희는 안 되니까. 예, 글쎄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70년대에는 학생들이 소위 정공투 그렇죠. 세대. 안보투쟁이라는 예. 정공투라고 해서 국회를 둘러싼 거대한 예. 집회가 집회가 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약 근 30년간 데모가 없었죠. 일본 사회는 데모를 할 만한 게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2016년, 15년 전후에 안보법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헌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헌법 개정과 안보법제가 겹치면서 예. 또 비밀보호법을 만들면서요. 예. 국회에서 약 10만 명 정도가 약 1년 전에 데모를 했죠. 예. 재작년에. 그렇지만 이것도 법을 개정을 저지를 하지는 못했고 예. 그러다 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베 수상의 부패 문제가 예. 작년에 나왔죠. 이게 지금 모리토마 학원 문제인데. 학업 문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집회로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기라는 당시 모리토마 학원장한테 예. 속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증거도 없었고.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대에서 1년간 끝났는데 이게 이제 문서가 공개가 됐다는 것은 아주 일본 사회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충격적인 큰 충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 전에 덮는 데 성공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 문서만 발견된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이 재무성이라는 것은 일본의 관료 중에 최고의 관료들이고 여기는 아주 큰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 집단이 문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건과 또 하나는 일본 요즘 대기업이 데이터 조작 같은 게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사회가 아베 정권 5년 기간에 기업의 정보 조작이라든지 또는 관료의 조작이라든지 아하.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게 나라냐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부패 문제가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까지는 어떤 운동단체가 이것에 대한 불만 또는 안보법제라는 것은 평화운동 세력들이 제안하는 네, 문제지만 시민사회가 한 건데. 지금 시민사회 내부의 개개인들이 많은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사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아베 이후로 이거 도저히 일본이 일본의 자랑 전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좀 알게 되는 게 이번 문서 조작의 공개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면 저녁 때 가시죠. 예. 3부 앞부분에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이게 일본 사회한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사기치는 일본이다 지금.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야당이 지금 하나의 정권 교체 세력이 되면 좋은데 네. 이번에
어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뭐 거의 38% 30%까지 나오는 지지율도 30%까지 나왔죠.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네. 그렇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 현재 입헌 민주당이 있지만 이게 10% 11%밖에 되잖아요. 그걸 야당이 받아갈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그래도 38%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현실적인 것은 뭐랄까 자유주의 세력들 민주당이나 이런 쪽은 33%의 지지 아베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그 정도밖에 지지가 안 되지만 NHK라든지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산케이 후지 아베의 굳건한 지지 세력들은 44%의 지지를 그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 사안만 가지고 아베 수상이 즉각 사임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기는 아마 아베 수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이번엔 지금 집중 조사 이 부분만 잘 위기를 넘기면 3월 내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아베 수상의 생각이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베가 물러갈 만큼의 정도까지는 안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번 달에 유동적인 사건들이 있는 게 이제 담당자이죠. 사가와 재무국장이라든지. 교수님? 예. 3부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채 교수님과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2부에 이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과 일본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베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용 혹은 활용 혹은 뭐 해야 할까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아베 내각이 지금 현재 남북 회담이라든지 또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고. 그렇죠. 막을 수가 없고 또 북풍이 없는 전제 속에서 정권은 위기가 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갖듯이 지금은 여러 가지 북풍이 없는 걸 전제로 하면은 이 지금 국제 정세를 타가지고 이 정권을 지금 현재 이 정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탄핵 위기 직전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듯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아베 정권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오히려 궁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아베 정권이 응해올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를 뭐랄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들이 움직였지만 또 이게 한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보수 대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떻게 보면 온전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전국 속에 주도권을 쥐고 있죠. 지금. 주도권이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코너에 물린 입장에서 한국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한반도 상황에 일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 적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아베 내각은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베 내각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만약에 일본은 혼란에 빠질 거고 이게 또 다시 우리가 북미회담하고 또 남북회담을 할 때 일본이 함께 동참을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죠. 아베 정권이 이쁘지는 않지만 문제 그것은 일본의 시민사회 내에 맡겨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한국 입장에서 아베 정권이 이쁘지는 않지만 지금은 아베 정권이 위기에 처한 걸 잘 이용해서 아베 정권이 우리가 남북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찬스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이용론이라기보다는 한반도가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거기에 국제정세의 협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일본은 거기에 함께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더 많이 하는 게 일본 패싱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고 그러면 거꾸로 적극적으로 탈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본한테 역할을 주고 북한과의 관계를 풀도록 막 해주면 그렇죠. 갑자기 일본이 아베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북일 관계를 크게 개선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우리 지금 저희가 북핵의 마지막 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마지막 찬스에 주변국들이 같이 동의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햇볕 정책 같은 경우는 정세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가 느꼈겠지만 네. 지금의 이런 정세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정세 속에 각국의 상황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네. 보면 한반도에 여러 가지 위기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일본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국내 정치가. 혹시 아베 정권이 중간에 붕괴하더라도 예. 새로운 정권이 거기에 바로 탈 수 있도록 하는 예. 위해서라도 이 일본과 한국의 협력 관계로 이 남북 외교와 그리고 또 북일 아니고 북미 외교에 일본을 배제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배제할 수도 없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그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죠.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북일 외교 돌파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네. 아주 좋은 동북아 정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 문 정부의 외교력 실력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고 싶겠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국의 환경도 때마침 그렇게 되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운도 대단히 좋습니다. 예, 일본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아베 내각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네. 동시에 이렇게 위기를 직면한 점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랄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가 더 아베 내각을 강화시켜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려고 할지 안 그러면은 뭐랄까 지금 북미 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에서 지금 이게 배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베 책임이다라고 할 수도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네. 공격이든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이 지금 문서 조작 문제하고 겹쳐서 아베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아베를 통해서 다시 안정적으로 가야 되려는 움직임으로 갈지 안 그러면 아베 정권이 아닌 다른 대치를 찾으려고 할지는 물론 한 달 정도를 더 여유를 봐야 되겠지만 아베 정권이 처한 입장은 결국 한국 정부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상황이 됐네요. 글쎄요. 때마침. 예. 때마침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것처럼 때마침 아베 정권도 정치적 위기에 처해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남북 관계 개선 혹은 뭐 북미 관계 개선 혹은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이 이게 참- 상황을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는 각오로 각국의 정세 분석을 잘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일본 시민들에게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함께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 일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한 20여년간 이런 기회는 없었죠, 교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냉전부터 탈냉전 시대를 봤을 때 한반도의 자기 주도론으로 주변 정세가 이렇게 함께 따라와서 또 그리고 또 그것을 뭔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세를 봤을 때는 중요한 찬스인 거죠. 네, 중요한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주기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일본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예, 앞으로 전화 자주 받으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행채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일본 시민사회와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저는 한 일본에서 생활을 20년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생활 일본의 시민단체 또는 평화단체 그리고 예. 8월에는 저희들이 동아시아 촛불행동이라고 있어요. 예. 오키나와, 제주도, 타이완, 일본, 네. 그리고 한국이죠. 거기까지 포함한 거의 한 매년 평화행동을 하지만 거기 사무국장을 10년 정도 해왔고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한국과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일본 정부와 국가와 시민들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일본을 역사적인 프레임만이 아닌 다양한 프레임으로 보면 새로운 일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교수 사회에 익숙하거나 또는 뭐 일본의 뭐 언론계하고 가깝거나 할 분들은 계시는데 시민사회와 이렇게 오랫동안 접점에 계신 분은 좀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을 항상 모십니다.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여기 내 손에 쥐고 있는 MRC 자, 언제나 뜨거워. 하여튼 밤이당. 이건 짧게 부르면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 밤이당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뭐 당 뭐 이름을 뭐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바른 미래라고 하시든지. 아니 이게 짧게 부를 걸 미리 예상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부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튼 처음부터 악담이야. 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랄까요? 혹은 뭐 의원님의 입장은요? 그러니까 이제 MB 이제 구속 문제를 두고 네. 좀 다시 한번 보수의 어떤 전면적인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치보복 프레임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전직 대통령이면 중대 범죄자도 수사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의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복을 하는 쪽은 측근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내부의 싸우는 거죠, 내부의 지금은. 자중질환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당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연결됩니까? 왜냐하면은 보수가 자기 부정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죠.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집단이 보수인데 보수의 생명이에요. 최고의 가치고. 그런데 법치주의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번 MB 건으로 한국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이가 이 MB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정적으로 또 나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남북 관계를 보는 어쨌든 발목 잡으려고 남북 관계 회방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총론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도와주자. 이건 동의를 하고 강론에서 유승민 대표는 크게 도와주시지는 않았어요. 유승민 대표도 총론 동의, 강론 견제. 강론만 얘기하시던데요. 홍준표 대표는 총론 반대. 자, 그건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바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 차이가 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를 좀 주목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번에 확실히 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지난주에는 마이크를 귀에 거시더니 이번에는 너무 목에 거시네요. 예. 약간 떨어주십시오. 예. 자,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와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했어요. 드디어. 생각보다 빨리 복귀한 편입니다. 예. 빨리 복귀하게 된 이유가 그 두 당이 아무래도 합치다 보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이 늦습니다.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직들도 합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보실 합쳤고요. 이렇게 하나씩 합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러면서 선거는 너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를 지방의 위원장들은 이제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되는데 명함을 못 파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직만 있지 현직이 부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전환이 굉장히 느리고 있군요.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대표 빨리 복귀를 우리가 속도 좀 내자 호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왔죠.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이번 빨리 온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거 전략 그리고 후보 전략 이런 큰 틀에 있어서도 당에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제 복귀하자마자 상징적인 조처겠죠. 1호 영입 인사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를 여기서 공개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니까 힌트 같은 건 좀 주실 수 있죠. 일단 광역급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광역급은 대표 두 분과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구시장,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정도 거론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입한 인사가 광역급은 근데 뭐 박주선 대표 어제 들어왔고요. 뭐 유승민 대표 아직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유승민 주 대표는 미국에 왜 가셨습니까? 뭐 남북 관계 좀 뭐 역할을 하시려고 찾아보시려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답답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대북 관계 정책이나 어떤 절차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위험이 있다라고 미국에 가서 이제 알리고 미국 인사들에게 이제 의사를 전달하러 가신 거라고 이해하긴 했는데 뭐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도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 전반적으로 좀 학습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 그렇죠. 미국 내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은 뭐 견제해야 될 건 없는지 이걸 뭐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안 가고 어디 가셨어요? 혼자서 갔고 뭐 워싱턴에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뭐 대사관에서 협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는 뭐 주요한 의사결정권자를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은 내일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렇게 굳이 가실 필요가 의사결정권자도 지금 없잖아요. 뭐 국무부 장관도 없고 누구야 그 매티스인가? 다 아시면서 왜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정책 뭐 그분들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좀 속도가 빨라질까요?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뭐 안 대표가 자주 나오니까요. 얼굴 보고 뭐 계속 뭐 논의 지금 뭐 중요한 게 이번 선거의 목표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도 적폐청산 국민들의 염원이 크고 야당 교체를 오히려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걸기에는 아직 너무 지난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물론 뭐 지방선거 시점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을 내세우기는 프레임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수입니다. 사실은 소수고 다수가 합의하는 것은 제1 구호가 야당 교체, 제2 구호가 여당 견제. 야당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을 완전히 교체해달라. 이게 다수 아닌데 어쨌든 이걸 뭐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러면은 선거 전략이 거기에 맞게 짜여지죠. 그렇겠죠. 어디에 센 후보를 낼 것인가. 야당 교체를 상징적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데 대구의 핵심 인물을 내보내자. 영남에 우리가 핵심 인물을 내보내자. 대구 경남에 부산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중론과 PK, TK로 가자 이런. 그렇죠. PK, TK 쪽에도 센 사람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아직 조율이 안 끝난.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든가 대구 시장에. 아니 유승민 대표는 출마는 절대 안 하는. 출마한다면 서울이죠. 한다면 서울입니다. 예. 서울 시장이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출마한다면 서울시장이죠. 근데 출마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 내부적으로 약간의 가능성을 엿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측근 그 주변 분들이 안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이제 유 대표도 사실 서울밖에 나갈 데가 없고 나간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간다고 할 수가 없죠. 서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 조율이 우리 선거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전략상 어떻게 편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 대표가 돌아오는 직후부터 아마 진작에 논의할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에 따라서는 유 대표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든가 내가 대구로 가겠다가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나온다면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나는 서울시장에 가겠다 이런 역할 분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는 가능하죠. 뭐 수도권하고 영남을 유 대표, 안 대표가 각각 책임지고 수도권을 누가 책임질지는 조율이 필요하고요. 호남은 박주선 대표가 책임지고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 생명을 걸자. 그런 정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본인도 던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총공세
나와야 됩니다. 나올 거고요. 자유한국당도 서울시장 후보는 만들어냈는데 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어요. 보니까. 뭐 홍 대표가 영입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아마 저는 공천이 끝나면 지금은 이제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홍 대표 눈치를 보는데 저도 뭐 지역에 가면 뭐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공천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홍 대표 물러가라 할 겁니다. 이 정도밖에 구석을 못 받쳤네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마 지원 유세도 오지 마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나마 정통 이 보수당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홍 대표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알겠고요. 일단 바른미래당의 주장으로.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가장 상징적인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 후보를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 말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뭐 쉽지 않겠죠. 지금 뭐 이석연 바른미래당도 못 내고 있고요, 사실은. 아니 우리는 어쨌든 이응자 이름 들어가는 첫 글자가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유나 안 둘 중에 하나 나오긴 나온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는 인물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인물들도 국민의당에 과거에 국민의당에 도움이 됐던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1차 영입보다도 영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당 자체에 아무튼 거의 총동원식으로 판이 짜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 올라가고 영입도 흐름을 탈 겁니다. 지지율 올라간다는 얘기는 진작에 하셨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그럼 뭐 합치면 20% 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보시죠.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당 시절에 한 6, 7개월 영입 인재위원장 했는데 한 사람도 영입을 못했다고. 제대로 이번에 영입할 리가 40명 정당일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네고. 이미 한 사람 영입했죠. 우리 충북지사 후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충북지사 후보입니까? 예, 그 신용환. 오늘 1호 인사가 아니, 그건 이미 발표를 했고. 오늘 1호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 예, 그건 열어봐야 됩니다. 봉투 열어봐야 됩니다. 두 분이 잘 어울립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두 분이 시너지가 있으려면 좀 긴장도 있고 가끔 뭐 갈등도 있고. 그렇죠. 두 분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뭐 어떤 부분에서 갈등과 긴장이 드러납니까? 요즘?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치인이면서도 너무 비정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뭐 안 대표도 그렇잖아요. 사실 인기가 있었을 때는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인기가 그렇죠.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게 새 정치고. 유승민 대표도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굽힐 때 굽히지 않고.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정치인이 너무 자기 스타일, 자기 팔자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갈등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는. 지난번에 갈등은 당명에서 있었습니다. 당명에서. 그건 보도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명에서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유승민 대표가 이겼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바른 국민 명칭하고 이제 바른 미래 명칭이 유 대표는 바른 국민으로 하자. 그 안철수 대표는 미래를 우리가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팽팽했어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갔는데 유 대표가 그냥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때 제가 그래서 유 대표를 형님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유 대표를 다시 평가하게 됐어요. 고거했다고? 아니 근데 아무튼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갈등이 있죠.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박주선 공동대표. 박주민은 민주당.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그분들이 가지는 불만도 없지는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유승민 대표한테. 혹은 뭐 지금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직 뭐 제가 뭐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같은 건 이게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당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윤활 역할을 잘 하고 있죠. 제가 뭐 갈등이 있으면 사전에 해소하고 솔직히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를 요즘 핫해 왜 이렇게 핫하지 않냐. 네. 제가 핫하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당내에 갈등이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갈등이라고보다 이견이 있죠. 본인을 기름으로 뿌리시는 겁니까? 양쪽에다가. 제가 지금 뭐 기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청와대 예. 그 두 분 대표 중에 누가 갈 거냐. 유승민이냐, 박주선이냐. 박주선이냐. 그게 조금 곤란했던 게 그 박주선 대표가 제안해서 성사된 거거든요. 박주선 대표가 함께 정상회담 하자. 같이 온 인물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영수회담을 그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그 제안을 수용하는 받았죠? 모양새로 된 거예요. 부의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합류한 인물들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결정된 거죠 그때? 이제 일각에서는 박주선 대표 공이다. 네. 이번 영수회담은 이제 박주선 대표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래도 이제 통합하고 첫 회담인데 우리 당의 국민적 얼굴은 유 대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중재하셨어요? 뭐 박 대표님한테 빌었죠. 어떻게 빌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의원님들 힘도 빌리고 같이 해서 그래도 유 대표가 그분도 그분 스스로 돋보이는 기회를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이런 겁니다. 명분을 박주선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다 담으십시오. 그릇의 크기를 더 키우십시오. 다 담으십시오. 다 담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수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두 식구가 만나서 원래 다른 패턴으로 당이 운영돼 왔을 것이고 작은 것부터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겁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두 당 혹은 세 당까지 통합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 민자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당내 갈등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되어서 다 이게 덮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 내면 다 덮입니다. 안 나면 흩어집니까? 그리고 위기가 오죠. 솔직히 제2의 위기가 오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요 얘기까지만 해볼게요.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야당을 교체하고 제1야당이 되겠다고 하는 원된 포부로 두 당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거가 안 났어요. 충분히. 그러면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다. 제2의 위기는 옵니다. 그리고 것이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 오는데 아무튼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심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총공세를 해야 된다. 총동원을 해야 된다. 우리 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들이 다 나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유 대표와 안 대표 다 나와라. 이런 이야기가 밑바닥에서도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위기의식 때문인 겁니다. 전체를 걸어라. 그렇죠. 다 걸어라.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도 또 다른 당으로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흡수는 안 되죠. 저는 끝까지 안 갈 테니까. 무소속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무소속이 되겠다? 뭐 그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런 뭐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보다도 우리가 한번 해주세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할 거다. 지금 어쨌든 염색 안 하시잖아. 내가 이겼어도. 언제 뭘 이기셨어요? 박근혜 정권 국정원 댓글. 아니 박 정권 때도 댓글이 있었다. 지금 경찰 나오는 거 모르십니까? 국정원 경찰은 댓글 공작이라고 했죠. 포괄적으로 댓글 공작이 반드시 있었다. 국정원 댓글 국정원이 다시 방송 들어볼까요 한번? 경찰 댓글 공작 나오면은 염색 준비해 주십시오. 그 경찰 댓글이 MB 정권 때 아니에요? 그때 시작됐는데 박근혜 정권까지 갔다. 그 이후로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경찰 조직이 그런 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집행이 안 되길 바라죠. 기획은 했을 거예요.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바라시는 게 좋습니다. 바라시고 기원하시고. 아니 뭐 집행이 됐으면은 그건 뭐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가지고 뿌리 뽑겠습니다. 그런 부분. 염색도 하시고. 경찰은 약해. 노랗게 염색하시고 그 국정조사 하세요.
아무튼 염색한 내 머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냐면서. 근데 그 머리는 진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개콩까지 나오더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요 사안이 혹시 국회에 미칠 영향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난 뭐 박수 쳐드립니다. 뭐 예. 그분들은 우리 합당을 비난했지만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로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국회에? 그 선거 끝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교섭단체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예, 뭐 상임위원장 가져가는 의미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따질 일이고 영향을 미칠 일이 있겠느냐. 영향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이 되면 네. 영향을 주죠, 당연히. 어떤 종류의 영향을 줍니까? 당장 예산부터 갈라가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하나 가져가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영향은 정의당이 네. 이념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민주당 합당 전초전이에요, 이게.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당될 거라고 민주당 보십니까? 합당하기 전 예행 연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 예. 아니 민평당 자체가 독자적인 존립이 힘들고 민주당이 일부 흡수되고 일부는 퇴출될 것이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도 독자 힘들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기면 예.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죠. 야당은. 예, 이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 드리고요. 근데 그 기대대로 다 반드시 안 되는 게 또 뭐 우리가 지면 뭐 예. 인정을 하고. 다 기대대로 했으면 대통령 5명 나왔어야죠 지금. 한꺼번에 6월 이후에 방송이 무척 기대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예, 하태경 의원님이 그때 나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 일단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 소멸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왔고. 소멸이 안 그걸 되면 위해서 끝까지 버텼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멸에 소멸이 안 될 첫 경우에 단추를 아마 자유한국당은 뭐 내부 자중실환으로도 아무튼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안 되면은 홍준표 대표는 날릴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세력과도 본인이 결합할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된다. 친박과 철새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니까 아무래도 무소속이 될 공산이 가장 현재로서.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고기입니다. 불친절한 AS 뉴스공장 최초로 제가 개인 광고 하나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분실했는데요. 저는 어디에도 어떤 내용도 백업하지 않는 삶을 거의 10년째 살았기 때문에 핸드폰이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원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원래 저를 제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나 누구다라고. 네. 원래 제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문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번호도 없어서 개인 광고였습니다. 네. 처음 하는 개인 광고고요. 네.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불교계 저희가 잠깐 오늘 2부에서 전해드렸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네요. 불교계 신자로서의 없다 등등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불교계가 그 정도 사실 이게 불교계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종교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윤리의식이나 또는 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곳이었던가 질문을 불교계뿐만 아니라 보수 개신교에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불교계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불교 신자들로부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 관련 뉴스 중에 어제 SBS 8시 보도만큼 완성도를 가진 보도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탐사 취재인데 네이버에 지금 그 기사가 걸려 있지 않아요. 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공을 들이고 완성도 있고 일목요연하게 삼성사안을 정리한 취재는 정말 없었거든요. 예.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여기 광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길에서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면서 다스가 이명박 것이요 라고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들었습니다. 네. 널리 알려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 과학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좀 전에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부모님 전화번호도 지금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전화할 수가 없다. 네, 뭐 심심하면 저한테 하세요. 네, 친구들 전화번호 모르겠고요. 예.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문자 좀 보내달라. 아, 네, 오늘은 이제 UFO 얘기인데 제가 전에 UFO 얘기를 한번 하면서 그때 공장대님이 저한테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없는 거냐, 하나도 없는 거냐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뭐 예를 들어 정보기관이 인증했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우리가 무슨 그 네이처 같은 잡지에 실렸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없다. 예.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 투성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역대 어떤 목격담하고도 무게가 다른 목격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나온 영상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거 봤는데 네. 궁금한 것은 국방부가 왜 이런 자료를 내놨을까요? 그게 이제 참 묘한데요.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이거 상황은 이제 그 국내 일부 언론의 제 논조는 약간 이제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라고 났더라고요, 신문에. 네. 근데 이런 마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 같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럼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아니고 UFO 관련 민간 기구인 미국의 투더 스타즈 아카데미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이 뭐라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을 향한 예술과 과학의 아카데미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뭔지. 근데 로고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런 단체가 많아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UFO 연구한다는 네. 단체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방부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영상을 받아낸 거죠. 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근데 미군이 찍어서 보관한 영상 분명하고요. 네. 이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은 지구상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미 공군, 해군 혹은 공군이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항상 공중을 날아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항공기인지 뭔지 대충 감이 갈 텐데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하고 찍은 영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 뭐 비행체 움직임이나 뭐 기술에 관한 전투기 조종사 이상의 전문가는 세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무게가 실리는 증언이 되는데 그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상하게 거다. 생각해서 찍는 거죠. 또 이번 영상은 이제 지난 2015년에 미군의 FA-18 호넷 전투기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 공군 조종사에 의해서 찍힌 것은 맞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펜타곤이 복원하고 있던 영상도 맞고요. 그걸 인정했다는 그걸 거예요. 인정한 거죠. 발표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펜타곤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낸 거죠. 이분들이 투더 스타즈 어쩌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건 줬다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예, 이게 정보 공개가 좀 되고 있는 게 그것도 조금 재밌는 상황이에요. NCND 하지 않고. 예, 과거에는 극비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 보통 없다고 하거나 아예 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라면 주고 있거든요.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뭘 찍은 거냐면 이제 아래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원반 혹은 타원형 물체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이제 자동 조준을 하죠. 오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쓰는 거. 자동 조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0초 정도밖에 없어요, 영상은. 근데 그걸 이제 이 자동 조준한 영상 카메라에서 쫓아가면서 조종사들이 와 저거 봐라, 저 뭐야, 엄청 뭐 잘 날아가네, 뭐 이런 얘기를 막 목소리들로 녹음이 돼 있고, 네, 그 영상에는 날개가 없고. 네, 비행기나 미사일하고 형태가 다른 좀 원반 혹은 타원형 물체가 찍혀 있습니다. UFO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진에서 보통 이제 열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화상을 보면 뒤에 열 화상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찍히거든요. 예. 그게 없습니다. 그거를 쫓아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잡혔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잡혔고 전문가도 CNN에 나온 전문가도 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일 리는 없고. 새는 이렇게 직선으로 빨리 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 새가 발견된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럼 굉장히 과학적인 대발견입니다. 저렇게 나르는 생명체가 있다면 비행기 속도를 능가하는 새가 그렇죠. 있었다니. 네, 네. 그건 엄청난 발견이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증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영상들이 이제 좀 민간에서 찍고 공개가 됐거나 네. 혹은 뭐 조작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지상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찍은 거는 속도도 좋고 해상도도 낮고 너무 멀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최첨단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예. 최첨단 카메라로 락을 걸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종사들도 자기들 공중이 일터인데 네. 이 비행체는 너무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방성에서 보관되고 있던 그걸 보고 나서 영상이고. 이거는 따로 보관할 정도의 영상이라고 그렇죠. 국방부가 판단했던 보관이 되고 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고요. 공개했다는 게 참 이 이상하다. 영상을 공개하는데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이 엘리존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미 국방성 내의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 프로젝트의 수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용도가 엄청난 거죠 지금.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번에 공개한 게 이거지 그 전에도 그렇게 찍힌 영상들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미 2개가 더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네. 세 번째예요.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이게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 루이 엘리존도라는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이 수장을 하다가 그때쯤 그만둔 사람인데요. 본인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수장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이런 걸.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영상이란 거는 이제 미 해군 소속이었던 전직 전투기 조종사가 또 공개한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봤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본 것을 자기가 찍었으니까 이걸 또 이제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영상을 받아서 그러면 이 수장이었던 사람, 예, 그 사람의 주장은 UFO가 본인이 이제 미국 국방부 내에서 그 담당 연구를 하던 네. 수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UFO는 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UFO라는 게 이제 뭐냐는 거의 문제인데 이 양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 비행체가 일단은 뭐 새나 이런 게 아닌 건 확실하고요. 조작이나. 이 비행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면 메이드 인 뭐 마스냐 러시아냐 아니면 마스냐 안드로메다냐 뭐 이거는 모른다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아주 앞선 비행체다. 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할 정도의 비행체는 분명하다. 그렇죠. 이게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특수한 연구기관에서 몰래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네. 우주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행 기술하고는 전혀 다른 비행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지난번 영상 연말에 공개됐던 영상을 찍은 이제 미 해군 조종사는 또 TV에 나와서 제가 봤어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더 이상은 이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나오는 상황인데 작년 연말에 나왔던 뉴스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게 비슷비슷한 게 어쨌든 계속 뭐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또 영상이 공개되고 또 다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영상들이 지금 펜타곤에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직접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CNN이라든가 이제 뭐 MBC라든가 이런 이거를 그러니까 그 가십이 아니라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있나 보네라고 주요 미디어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지상파 언론들이 막 이거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보도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스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국방성에 보관된 자료, 전투기 조종사가 찍은 것, 그리고 이걸 발표한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직접 찍은 조종사, 그리고 루이 엘리존도라는 이 국방선 내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의심스러운 링크가 하나도 없는 정도의 정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사진기 들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아닌 거죠. 국방부에. 그래서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외계의 비행체라는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찍힌 비행체들의 물체들이 동일 형상은 아니고 그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씩 다르죠. 북한 아닌가요? 북한? 북한 당연히 그 얘기를 듣는 건데. 지난 정권에서 북한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었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빨리 통일해가지고 그 기술 흡수해서 또 ISS도 가고. 네. 자, UFO에 관련된 최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